판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렵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판례는 어떻게 보면 매번 보더라도 같은 판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야 되거든요. 뭐 대충 뭐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이 케이스가 남지도 않을 뿐더러 또 사실은 이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공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뭐 실제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또 시험에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만 충분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게 되면 뭐 유사한 케이스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요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사전에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후퍼 매니팩처링, 그죠? 후퍼 매니팩처링과 그죠? 칼리스 플로링 이제 이 두 이게 이제 이게 원고가 되겠죠? 이건 피고가 되겠고 피고가 되겠죠? 자, 여기서 첫 문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슈를 찾아야 되는데 이슈가 있느냐 이제 문제죠.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토츠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뭐 사실 케이스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여튼 피고 자체가 이 소송에서 피고 자체가 소를 제기했어요. 소를 제기했는데 후포라는 원고가 지금 원고 자체가 아무래도 그 왁스를 생산하는 것 같아요. 왁스를 생산하는데 왁스가 어떤 목적으로 생산하냐? 피고의 그 강화마루, 그죠? 나무로 만든 거죠. 나무로 된 강화마루, 그죠? 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왁스를 아마 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왁스죠. 왁스를 생산한 업체인데 이 피고 자체가 후프하고 이제 계약을 했고 아마 10년 정도 아마 오래된 그런 거래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고 자체가 사실은 이제 후프한테 원고의 그 제조업체로부터 이제 왁스를 전량을 다 아마 구매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부터 보면 상당히 좋은 관계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소장에 보게 되면 피고 자체가 뭘 주장하냐면 원고가 최근에 왁스 가격을 올렸다 이거죠. 왁스 가격을 인상했다. 왜냐하면 피고가 더 이상 이제 이 경쟁적인 가격으로 이 강화마루죠. 강화마루를 생산할 수 없도록 가격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죠? 올렸다는 거죠. 또한 피고 주장에 의하면 다른 그 생산업체, 왁스 생산업체를 통해서 어떻게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 후포가 지금 뭐 방해를 해가지고 그죠? 뭐 각각 얘기를 해서 더 이상 피고한테 그 왁스를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토추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interfere 있어요. interfere one's ability to contract with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 토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 이제 이런 나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민법상의 불법행위법상의 우리가 소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행동들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나가 이제 발생됐죠. 두 번째,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이 케이스는 지금 증거 개시의 초기 절차라 그죠. 증거 개시 초기 절차에 있고 피고 자체가 이제 원고의 이제 변호인이네요. 원고 변호인을 제척을 신청했네요. 제척을 신청했어요. disqualify라는 건 disqualification, 제척. 보통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 법관이 어떤 사건에 관해서 뭐 어떤 뭐 친인척이라든지 그죠? 또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또 상대 변호사가
우리 쪽에 원고 쪽이나 피고 쪽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재척 사유가 될 수 있고 해피나 기피 사유도 될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재척 사유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클라인 월레스라는 그 제명한 그 로펌의 후보의 이제 원고의 변호인이네요. 변호사를 제척시켜달라라는 거죠. 왜냐면 왜 이제 칼리슬 같은 경우는 이제 피고 같은 경우는 아마 후보라는 그 원고의 변호인 자체가 변호사 자체가 아마 이 칼리슬하고 어떤 아주 밀접한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여기서 보게 되면 원심 자체는 이제 이 피고의 재척 신청을 이제 재척 사유가 있다는 그 신청을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렇지 않다 원고가. 그러니까 이제 피고 자체가 다시 고등법원에다가 인터로큐토리 어필을 이제 신청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이게 인터로큐토리 어필이라는 건 뭘까요? 다른 건 다 내가 이해하지만 요 하나만은 좀 상급법원에서 좀 심리를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이런 케이스가 거의 드물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법률이 좀 위배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대법원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잘못이 있어가지고 다툼이 있다 그러면 다른 걸 홀딩시키고 그 법률만 가지고 이제 따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유사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인터로큐토리 어필이라는 건 아마 다른 건 다 오케이. 그죠? 원심법원에서 한 내용들은 다 오케이인데 그거 하나만은 지금 문제가 있다 하니까 통틀어서 다시 이걸 고법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이제 원심에 어떻게 보면 결정에 승복하는 거고 요거 하나만은 이제 승복하지 않는다. 재척 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고법에다가 이제 어때요? 상수한 거죠. 칼리슬이 상수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등법원에서는 원심법원은 이제 결정을 뒤집힌 거죠. 뒤집어서 야, 너 원심법원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가만히 있어요. 이제 원고가 다시 상고한 그런 케이스죠. 상고한 그런 케이스다. 여기서 보게 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절차법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면 사실은 이 케이스를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자체가 지금 두 번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법 중에 하나인데 절차법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우리가 분석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기본으로 한 내용들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 법을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 케이스를 접하게 되면 그냥 대충 그렇다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야, 이게 인터로큐토리 어필 그냥 찾아가지고 항소했는데 했는데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 법을 전공한 분들은 이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재척 사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죠?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판례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판례는 또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고력이라든지 또 리딩 캐파시티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뭐 나오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클라인 웰레스 이거 이제 변호사죠. 변호사가 보니까 이제 로비스트로 일했네요. 프로페셔널 트레이더 어소시에이션이니까 무슨 협회죠. 그 칼리슬이 소속되어 있는 그 전문 무역협회라든지 하여튼 상거래협회라든지 우리 같으면 무역진흥공사라든지 또 상공회사라든지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협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로비스트로 일하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어떤 법을 제정할 때 로비스트를 띄워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그런 거죠. 칼리슬 자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진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기네가 소속돼 있는 그 단체에 로비스트로 이제 일했다 이거죠. 이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가 어디 소속돼 있어요? 클라인 브렐레스라는 어떤 로펌에, 전명한 로펌에 소속돼 있다. 그 후퍼가 뭐라요? 카운터한 거죠. 카운터가 뭐예요? 뭐 반대 주장한 거죠. 카운터니까 반대 주장했죠. 뭐냐면 로빙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것은 뭐예요? 로비 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안에 있는 그 멤버십을 갖고 있는 그죠? 회사가 멤버죠. 회사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거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 있다가 어소시에이션이 있다 그러면 여기 많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한 100개 정도의 업체가 여기 등록돼 있다 그러면 뭐 해빈 내겠죠. 그렇지만 이제 변호사가 이러한 특수한 이런 A 단체라는 것을 위해서 뭐 로비를 이제 뛰는 거죠. 로비를 하는 거죠. 이 변호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이제 어떠냐 보게 되면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소속사에 다 관여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이 전체의 어소시에이션을 대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제 변호사나 볼 수 있겠죠. 후퍼 원고에 의하면 이 로펌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변호인으로서 재척 사유가 되지 말아야 된다.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재척이 돼야 된다. 재척 사유가 있다. 또 원고 입장은 뭘까요? 재척 사유가 없다 이거죠. 왜 이게 우리는 뭐요? 뭐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로빙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활동이냐면 변호사들이 뭐 자주 관여되어 있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죠.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할 때 자문도 하고 또 특수 기관이나 그죠? 단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다 변호사들이죠.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과거에 수임을 했거나 현재 수임하고 있는지 결정한 목적으로 로빙이란 뭘까요? 로빙은 한마디로 우리가 변호사에 의한 어떤 수임 형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수임을 말한다. 이것도 수임이죠. 당연하게 한 기관에 대한 수임일 수 있고 개인에 대한 수임일 수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당연하죠.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뭘까요? 자, 이러한 클라인 웰레스라는 이러한 단체에 대한 수임이라는 게 과연 이 단체의 회원들의 수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냐 아니요. 버금가느냐 아니요. 한마디로 같은 것이냐라는 거죠. 같은 것이냐.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 기관을 대표하는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의 수임 자체가 이 자체냐, 그 구성원까지 포함된 회사의 그러한 수임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볼 때는 이제 하나씩 이제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또 첫 번째 이슈가 뭘까요? 여기서 첫 번째 이슈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이슈 여기 나오죠. 우리가 다뤄야 될 첫 번째 이슈는 뭘까요? 자, 이러한 케이스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거죠. 어떤 법을. 양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 자체는 뭘까요? 프랭클린 룰 오브 프로페셔널 컨덕트, 그죠? 이러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NPR이죠. NPR이도 똑같은 거죠. 앞에 M자 대신 이제 프랭클린이 들어간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 프랭클린 룰 오브 프로페셔널 컨덕트라는 그 변호사의 윤리 규정을 인용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지금 뭐예요?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이제 인지하고 있냐면 이 변호인에 대한 이 윤리환경 자체의 규칙이죠. 규칙 자체는 변호사들에 대한 규정을 규율할 목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규율할 목적으로 돼 있다. 따라서
법원에는 구속되는 게 아니죠. 당연하게 법원은 구속되지 않고 변호사들한테만 구속되는 거죠. 변호사들이 구속되고 규율되는 게 바로 변호사에 대한 전문 윤리 강령이죠. 그죠? 윤리 강령이다. 그래서 뭐 어떤데 이러한 그 문제에 봉착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에 대한 어떤 징계 문제 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법원에는 어떻게 보면 뭐 구속력이 없는 거죠. 법원이랑 무슨 관계 있어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변호사들한테만 적용되는 그 룰 자체가 법원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하지만 뭘까요? 법원 자체가 이 룰 자체를 무시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리석다. 어떤 때 이 변호사의 행위를 적용했을 때 변호사의 행위라는 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러한 법조윤리죠. 법조윤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법조윤리 외에 뭐 현행법을 우리가 위반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일반인처럼 다 이제 구속되든지 뭐 배상을 한다든지 그런 거야 뭐 일반인하고 똑같죠. 그렇지만 전문인으로서의 법조인으로서의 그 윤리를 위반하게 되면 뭘까요? 뭐 징계도 받아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도 정지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게 뭐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적인 고려, 중요한 정책적인 고려가 없다 그러면 자 이 법원에서는 그죠? 이러한 적용되는 법 외에 이러한 법조윤리에 관한 법에 우리가 를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 특히 이러한 conflict of interest라는 뭘까요? 뭐 이해죠. 이해 갈등, 그죠? 이해 상충, 이해 갈등과 관련된 재척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 결정을 위해서 그죠? 그 재척 사유에 대한 사유에 대한 신청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인 적용되는 법 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조윤리 강령이라는 것에 우리가 규율돼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변호사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파악해야지만 앞에는 뭐 잘 나가다가 뒤에는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읽어야 돼요. 이게 뭐 중간에 읽다가 말아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죠. 자, 오늘 이 문제는 우리 이 사건 자체는 뭘까요? 이 concurrent conflict interest. concurrent이라는 건 뭘까요?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다발적인 concurrent 그죠? conflict interest니까 뭐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양쪽 다 이러한 이해 상충 문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까요? Professional Rule of Conduct, Franklin Rule of Professional Conduct은 법조 윤리 제 1.7의 규정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 자, 클라인 월레스라는 로펌 자체는 후포를 당연하게 수임하고 있죠. 수임하고 있고 그것도 당연하게 지금 얘기하는 피고와 완전하게 반대되는 후포를 지금 당연하게 수임하고 있죠.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뭘까요? 자, 이러한 기관에 대한 그죠? 이러한 무역기관에 대한 수임 자체가 뭐 이거 칼리스라는 피고가 소속되어 있는 이러한 무역 기관의 그에 대한 수임 자체가
과연 회원 멤버인